프랑켄슈타인, 엄청나게 추운 날씨, 엄청난 양의 용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탐보라 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화산은 1년 후에도 스위스에서 그 여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두 지점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요. 2025년에 다음 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한 지점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거 1815년 탐보라산은 전례 없는 힘으로 폭발하여 미세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대기 중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구름은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냉각시켰고 1816년 여름이 없는 해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기온이 급강하하고 농사에 실패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 가정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재밌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1816년 여름의 비정상적인 추운 날씨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스위스에서 실내에 갇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인해 여름이 없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여파만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화산이 폭발했지만 탐보라 화산만큼 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화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대학의 기후학 교수인 마르쿠스 스토펠은 심각한 화산 폭발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오늘부터 대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화산 폭발은 1815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지구는 인구 밀도가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화산이 항상 나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화산은 실제로 지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화산은 지형 형성, 대기 개발, 기후 조절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옐로스톤을 보세요. 두꺼운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지형 전체에 퍼져나가 이 지역을 영원히 변화시켰죠. 화산이 분화하면 용암, 화산재,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혼합가스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배출량에 비하면 화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주 미미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황인데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산화황이 대기권에서 약 11km 상공인 성층권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성층권에 도달하면 작은 에어로졸 입자로 변해 햇빛을 산란시켜 지구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냉각 효과는 즉각적인 건 아니고 이러한 입자는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있어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1991년 폭발 당시 약 1,500만 톤의 이산화황을 방출했어요. 많은 양이지만 탐보라 화산 폭발만큼 엄청난 양은 아니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몇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섭씨 0.5도 정도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 탐보라는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1도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섭씨 1도만 더워져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2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해요. 이로 인해 많은 농지와 해안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많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식힐 수 있는 화산 폭발은 우리를 돕는 자연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것일까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지구를 식히는 것은 맞지만 지구에 필요한 시원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온도 변화는 1816년 같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한 대규모 분화가 강우 패턴을 방해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 더 건조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여름 몬순은 화산 활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존합니다. 흥미롭게도 기후가 따뜻해지면 화산 폭발의 냉각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입자의 형성과 이동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순환이 빨라져 에어로졸 입자가 작아지고 이는 햇빛을 산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어서 냉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요.
바다도 이러한 역학관계에 기여합니다. 스토펠에 따르면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면 성층이 형성되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는 화산 폭발이 주로 상층 해양층과 그 위의 대기를 냉각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는 화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마그마가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감소해서 더 많은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강우량 증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그마와 상호작용하여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한 냉각기의 전망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영향이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활화산 근처에 거주하는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 위치한 캠피 플레그레이 화산은 활동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대규모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무섭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기만큼 무섭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리건주에는 80개가 넘는 화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수중 화산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활화산이지만 해안에서 약 480km, 해수면 아래 1.6km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산입니다. 카스카디아 단층은 깊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화에도 쓰나미나 심각한 육상 지진의 위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화를 연구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화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을 우호적인 폭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실제로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건 복잡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종종 옐로스톤이 곧 폭발할 것과 같은 놀라운 헤드라인을 접하곤 해요.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옐로스톤은 지난 210만 년 동안 세 차례의 폭발적인 분화를 경험한 활화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지막 분화는 약 7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가장 큰 폭발은 약 63만 1000년 전에 발생하여 거대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옐로스톤이 다시 폭발할지 언제 폭발할지 궁금해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의문을 파헤치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조만간 또 다른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 아래에 마그마가 여러 개의 분리된 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상당한 양의 마그마가 존재하지만 분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전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층이 존재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념에 도전합니다. 지하 역학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지진파가 아닌 지구의 자연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마그네토텔루릭이라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마그마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용암을 매핑하고 화산 활동 지역의 지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과학자들은 마그네토텔루릭을 사용해서 옐로스톤 아래의 마그마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향후 분화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보라 화산과 비슷한 분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엄청난 기후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네, 최고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화산이 폭발할 경우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2의 탐보라 화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폭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불길한 소리는 뭐죠?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나요? 잠깐, 제 배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워싱턴주의 애덤스 산이 깨어나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면적과 부피 모두에서 주에서 가장 큰 화산이며 수천 년 동안 침묵을 유지한 이 화산이 최근 살아날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 주변의 지진 활동이 놀랍도록 증가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3800년에서 76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당시 인류는 아직 석기시대였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수단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미국 지질조사국은 서둘러 애덤스 산 주변에 임시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여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중에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애덤스산은 더 잘 알려진 레이니어 산의 높이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워싱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에요. 흥미롭게도 기록에 따르면 올해 9월 이전까지 애덤스산은 1982년 이후 평균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작은 지진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캐스케이드 화산 관측소와 태평양 북서부 지진 네트워크는 9월 한 달 동안 무려 6번의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모두 리히터 규모 0.9에서 2.0 사이로 매우 작은 규모였어요. 지진이 너무 약해서 지표면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반 변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질조사국은 애덤스산의 경보 수준을 녹색, 보통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땅이 갈라져 마을과 도시를 삼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미국 지질조사국은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추가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과학자들이 아주 작은 지진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애덤스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추가 장비는 최근의 활동이 향후 폭발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상 징후인지도 밝혀낼 수 있어요. 만약 애덤스산이 결국 분화한다면 세인트 헬렌스 산처럼 폭발적인 분화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분출도 용암이 화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흐른 것뿐이었거든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재, 암석, 녹은 얼음이 섞여 발생하는 진흙 흐름인 라하르입니다. 라하르는 화산이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애덤스산 근처에서 발생해요. 화산 정상에서 열수작용으로 약해진 암석이 갑자기 느슨해지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파괴적인 이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질조사국은 애덤스산을 위험도가 높은 화산으로 분류합니다. 자주 분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근 마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화산은 아이슬란드의 카틀라입니다. 이 화산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화산 중 하나예요. 한 세기 전인 1918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화산입니다. 하지만 다시 폭발한다면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화산 에이아펴들라이 웨퀴들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10년에 폭발하여 유럽 전역의 항공여행을 완전히 중단시켰죠. 카틀라 화산이 분화하면 다량의 이산화황이 방출되어 대기 중에 황산염 에어로졸을 형성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어로졸은 햇빛을 반사하여 일시적인 지구 냉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치명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종종 뒤따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은 흔하지만 카틀라의 화산재 구름은 그 다른 화산보다 더 높이 하늘로 날아가 유럽 전역을 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카틀라 화산이 폭발하면 농업, 상수도, 대기질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아이슬란드 남쪽 해안을 따라 바다까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쓰나미의 잠재적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카틀라 화산은 40에서 80년마다 정기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만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카나리아 제도의 쿰불의 비에하가 분화하여 사람들에게 그 파괴적인 잠재력을 상기시켰어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의 흐름은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용암이 동네 전체를 덮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3,000채 이상의 가옥을 파괴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그 피해가 상당하긴 했지만 과학자들은 훨씬 더 심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쿰불의 비에아 화산의 대규모 폭발로 화산의 서쪽 측면 전체가 태평양으로 붕괴되어 메가 쓰나미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상의 쓰나미는 잠재적으로 수백 또는 수천 미터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을 수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 유역의 해안선을 침수시킬 수 있었죠. 다행히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정도 규모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용암의 흐름은 광범위하고 인명과 섬의 기반시설 모두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여행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 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 중 하나인 코토팍시를 조심하세요. 이 화산은 2022년부터 작은 분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분화였지만 코토팍시는 대규모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학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토팍시가 대규모로 폭발하면 높이 19km가 넘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만들어져 인근 지역 약 2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심각한 위험은 코토팍시의 눈 덮인 정상으로 대규모 분화 시 매우 빠르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산 아래로 흘러내려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러한 화산 활동과 빙하 홍수의 조합으로 인해 코토팍시는 고위험 화산으로 분류됩니다. 강력한 폭발이 곧 일어날 수도 있고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나야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경고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화산은 이미 악명 높은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의 도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1944년에 마지막 분화가 일어났지만 베수비오 화산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나폴리 인근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화산 인근이나 심지어 화산 경사면에 거주하고 있어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다면 화산재, 암석, 화산가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은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베수비오는 인구 밀집 지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화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흔히 엘포포라고 불리는 포포카테페틀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북미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 중 하나죠. 인구 22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포포카테페틀은 특히 위험해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멕시코시티 상공에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덮쳐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화산재는 도시의 배수 시스템을 막고 상수도를 오염시키며 전기 시스템을 끊어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하르가 화산을 타고 내려와 인근 마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포포카테페틀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일정한 지진 활동을 보여왔으며 이곳에서는 소규모 분화가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2024년 초에는 13번의 소규모 분화가 기록되어 인근 마을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화산학자들은 이러한 분화를 포포카테페틀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화산 중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괴물이 폭발한다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에 훨씬 더 치명적일 겁니다.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등 옐로스톤에 가장 가까운 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 재앙적인 화쇄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암, 화산재, 가스의 위험한 혼합물로 이루어진 이 흐름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지역은 1m가 넘는 화산재에 덮일 수 있어요.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으로 방출되어 햇빛을 차단하고 몇 년 동안 지구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이 중단되고 교통 시스템이 붕괴되며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옐로스톤이 분화할 시기가 왔다는 속설이 널리 퍼져 있지만 지질학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화산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며 옐로스톤의 활동은 분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드디어 하루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보내기를 누르려는 순간 책상 아래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기 애리조나에서요?
네, 애리조나 아래에서 땅이 계속 움직이며 지구가 살아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몇 가지 배경 지식으로 무장합시다. 미국의 20개 주에는 사화산, 활화산, 현재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중에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등이 포함돼요. 좋은 소식은 애리조나의 화산은 현재 휴화산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미래에 화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과거 활화산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애리조나주의 사막 지형에는 달마시안의 점처럼 화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닉스 남서쪽, 더글러스 동쪽, 플래그스태프 근처, 킹맨 북쪽, 멕시코 국경 근처에 화산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화산지대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은 활화산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1000년에 한 번 정도 분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력하고 파괴적인 화산 폭발은 약 1000년 전에 선셋 크레이터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더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핫스팟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아니,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화산의 맥락에서 핫스팟은 엄청난 양의 열이 지구의 얇은 외층인 지각을 녹여 화산을 형성하는 곳이에요. 이 열은 지구의 조밀하고 과열된 핵과 지각 사이에 있는 멘틀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화산에예요? 하와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빅 아일랜드에 활화산이 있는 이유는 현재 빅 아일랜드가 하와이의 핫스팟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하와이 섬들도 한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북서쪽으로 떠내려갔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던 해양지각, 즉 태평양판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해저를 살펴보면 하와이처럼 핫스팟 위에 자리 잡은 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모아, 갈라파고스 등이 가장 유명한 예일 거예요. 하지만 대륙에는 핫스팟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륙에도 핫스팟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훨씬 적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륙의 핫스팟 중 하나는 아실 거예요. 네, 옐로스톤 칼데라 아래입니다. 칼데라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이며 특히 화산 입구가 무너져 내린 대규모 폭발로 인해 형성된 분화구입니다. 옐로스톤 핫스팟은 기본적으로 올드 페이스풀과 이 국립공원이 유명한 나머지 온천과 진흙탕을 만든 곳이에요. 올드 페이스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잠시 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로움에 주목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간헐천 중 하나이며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이 간헐천의 멋진 점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지표 아래의 마그마는 지하수 웅덩이들을 과열시킵니다. 그곳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여 결국 엄청난 힘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릴 때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특정 화산암이 이 물이 빠져나가는 터널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 위로 분출하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딜 수 있는 독특한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올드 페이스풀은 옐로스톤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붙여진 간헐천입니다. 매 시간마다 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하셨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올드 페이스풀은 91분 정도에 한 번씩 분출하는데 이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음 분출의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특별한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간헐천에서 분출하는 물의 온도가 95도씨에 달하니까 방문 시 매우 조심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증기는 최대 176도씨까지 더 뜨겁습니다. 케이크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다시 화산 핫스팟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과학자들은 대륙 지각에 핫스팟 화산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륙 지각이 평균 4배 정도로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지구 지각의 약 3분의 2가 해양 지각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는 핫스팟이 형성될 수 있는 대륙 지각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애리조나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중심부에 있는 화산지대인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은 600개가 넘는 화산으로 가득한 광활한 지역입니다. 화산은 대부분 작지만 그렇다고 덜 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북부의 4,66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이 화산들은 거대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 화산지대가 실제로 핫스팟 위에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 지역의 화산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구 표면 아래 고정된 핫스팟일 수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멋지죠? 이 지역의 화산 소동은 약 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적으로 볼 때 비교적 젊은 화산이에요. 가장 최근의 분화는 1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플래그스테프 근처에 있는 선셋 분화구는 이 분화구에서 가장 유명한 분화구예요. 화산 폭발로 인해 시나구아족은 우파키 푸에블로에 있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이 유적지는 현재 우파키 국립기념물의 일부로 이곳에서 수년 전 화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대부분의 화산은 작고 가파른 현무암 원추 화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은 매우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산들이 많이 닳지 않았어요. SP 분화구라고 불리는 이 원추 화산의 가장 좋은 예 중 일부는 여전히 어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원추 화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에는 성층 화산도 있고 하와이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보다 실리카가 더 많은 화산암으로 형성된 용암돔도 있습니다. 이는 용암이 더 두껍고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성층 화산은 이 화산지대를 탐험하는 동안 만나게 될 가장 멋진 광경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성층 화산 자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지층의 잔해인 샌프란시스코 피크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피크스는 높이가 3,840m가 넘는데 이는 부르즈 칼리파 4개 반을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예요. 이 봉우리는 애리조나 북부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이 봉우리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이기도 해요. 현재 하와이의 활화산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화산대의 분화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또 다른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화산의 외딴 동쪽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다음 분화가 선셋 크레이터를 형성한 것과 같은 분화라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될 겁니다. 용암 분수와 용암이 흐르는 강. 동시에 다음 분화는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샌프란시스코 화산지대는 화산 역사에 숨겨진 보석으로 남아 다음 화산 폭발을 기다릴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은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니라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서쪽 지역에서 138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여 바다로 이동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재 남극의 화산 중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된 것은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해요.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남극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산은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때로는 암석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스트룸볼리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에 있는 용암 호수로 표면에 녹음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표면이 얼지 않도록 특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두 번째 활화산은 맑은 모양의 육지 덩어리인 디셉션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활화산의 칼데라입니다. 이 화산을 감시하는 과학자들은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요. 남극에는 또한 환기공이 많이 있어요. 환기공은 가스와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화산 분출구예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환기공 얼음탑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스를 뿜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지진계로 남극의 화산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지방이 워낙 멀고 접근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자고 있는 남극 대륙의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사건을 분석하면 이 화산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극에 잠자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인 타카해산은 한때 일련의 분화를 일으켜 오존이 풍부한 할로겐을 다량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남반구가 따뜻해졌다고 말해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려면 현재 얼음 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화산에서 할로겐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된 일련의 분출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는 화산의 경우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거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 밑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녹이고 엄청난 양의 용융수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서남극 빙상은 바닥이 얼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녹은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얼음을 곧 움직이게 할 겁니다. 큰 화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그 위에 있는 얼음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번의 화산 폭발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큰 빙류 근처나 그 아래에서 여러 화산이 분화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빙류는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물 대부분을 바다로 가져가는 얼음 강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양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예요. 얼음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새로운 분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주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의 횟수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활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 80%를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얼음 밑에 분출이 빙류를 윤활하고 물을 바다로 쓸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성난 초화산 폭발이라면 가능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4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 일명 캠프라는 초화산은 6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분출을 거듭해왔어요.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란젤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용암이나 화산재가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지구는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대한 동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 200만 년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덥고 습해졌고 공룡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시아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연구진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청난 화산 폭발의 흔적이 분명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탄소 신호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나쁜 소식은 이와 같은 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의 초화산은 거의 7만 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난다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몇 배 더 재앙적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화산 폭발로 꼽히는 사건이죠. 그 후 2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산의 북쪽면 전체가 악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분출 기둥은 대기 중으로 24m까지 올라가 미국 11개 주와 캐나다 여러 주에서 화산재를 퍼뜨렸어요. 마지막 옐로스톤 분화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컸습니다. 옐로스톤 위의 땅은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융암과 반용융암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공원 아래 약 6에서 9km에 있는 챔버로 흘러들어가 땅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요. 하지만 화산이 식으면 땅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산 감시자들은 한 세기 동안 이 현상을 주시해왔어요.
그들은 약 20년 전에 땅이 약 25cm 올라간 걸 발견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옐로스톤은 지난 200만 년 동안 몇 차례의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60에서 80만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발생했죠. 마지막 큰 화산 폭발은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지형을 재구성하여 루이지애나까지 화산재와 잔해물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화의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증기와 뜨거운 물 또는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언제 어떤 강도로 분화할지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와, 지구 표면이 흔들리고 있어요. 긴 균열이 땅을 갈라놓아요. 용암의 강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워요. 바위와 다른 잔해들이 높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화산가스와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초화산이 폭발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길고 긴 낮잠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일어날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이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화산의 지진 활동도 증가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거인이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꽤 오랫동안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의 지질 활동을 관찰해 왔던 거예요.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는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동적인 킬라우에아, 그리고 가장 큰 마우나로아가 포함되어 있죠. 이 거대한 것이 섬 육지 면적의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킬라우에아가 하루에 내뿜는 용암을 마우나로아는 20분 안에 토해낼 수 있어요. 1984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우나로아의 동생이 한동안 짜증을 내고 있는 동안 그 거인은 마지막 폭발 이후로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마우나로아 아래에서 200개 이상의 작은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밑에 마그마의 흐름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잘 잤니? 화산이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말고요. 만약 갑자기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용암류는 몇 시간 만에 바다와 캡틴쿡과 같은 인구가 아주 많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1984년 마지막으로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은 섬의 반대편이 있는 힐로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긴 하와이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경고를 받아왔어요. 요즘 현지인들은 서류와 돈이 든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비상 대피용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조치는 긴급 대피시 유용해요. 비록 대부분의 마우나로아 분출이 지금까지는 정상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 몇몇은 용암을 바다에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폭발은 얼마나 강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해저에서 정상까지 마우나로아가 유명한 히말라야 봉우리보다 300m 더 높아요. 화산이 너무 커서 말 그대로 깔고 있는 태평양판이 그 무게에 푹 꺼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 괴물이 폭발할 때 단위당 나오는 용암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거라고 했어요. 기록된 역사 동안 마우나로아는 거의 6년마다 정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산의 마지막 폭발이 약 40년 전에 일어났지만 과학자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기억나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마우나로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마우나로아를 포함한 빅 아일랜드 화산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상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산들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땅에 평평하게 놓인 전사의 방패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순상 화산은 아주 유동적인 용암에 의해 형성됩니다. 성층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보다 더 멀리 이동하고 훨씬 더 얇은 흐름을 형성해요. 성층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크라카타우처럼 원뿔 모양이고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마우나로아가 폭발한다면 혹은 폭발할 때 화산재 구름이나 엄청난 양의 잔해는 없을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용암일 거예요. 마우나로아는 순상 화산이기 때문에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고 부피가 커서 멀리 그리고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이론상의 분출 지도를 사용해 하와이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은 용암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높은 비율로 모이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용암이 표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루에 500에서 600번의 지진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심각한 이유입니다. 반면 반드시 재앙이나 불가피한 폭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약 10년 전 동시에 발생한 여러 지진은 마우나로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화산 절반이 남쪽으로 약간 이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면 아래에 머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마 마그마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이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보았던 재앙적인 폭발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초화산이 폭발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화산들은 기록된 가장 큰 수치인 화산 폭발 지수 8로 적어도 한 번은 폭발한 적이 있는 화산이에요. 초화산은 원뿔이 전혀 없고 종종 아주 커요. 칼데라를 남기면서 한때 불타오른 전형적인 거대한 마그마 챔버의 잔해이기 때문이죠. 이건 주로 뜨거운 곳에서 발견되어 초화산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면 1000입방킬로미터 이상의 재, 녹은 바위, 뜨거운 가스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요. 다시 말해 4번의 초특급 분화가 그랜드 캐니언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초화산은 거대한 양의 타는 듯이 뜨거운 마그마가 깊은 지하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형성됩니다. 이 마그마는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만 지각은 뚫지 못해요. 그래서 거대하고 가압된 보글거리는 마그마 웅덩이가 불과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모이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그마가 표면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가 펑! 초특급 분화가 일어나요. 가장 최근의 특급 분화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최근이라고 한 건 약 26,500년 전을 의미해요. 전 그때 없었어요. 그때 타우포 호수 표면 아래에 있던 초화산이 1252방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부석을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50만 개가 동시에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만큼 폭발력이 대단했던 거죠. 하지만 폭발에 대해 제일 흥미롭고 혼란스러운 건 타우포 화산은 다른 화산들처럼 단순히 폭발하지 않았단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게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518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마그마가 표면 아래에 쌓였고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위가 갈라지고 용암의 첫 부분이 분화구에서 분출된 후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러고는 초화산은 휴식을 취했죠. 몇 달 후에야 처참한 폭발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용암, 바위, 그리고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날아갔어요. 하지만 초화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중 가장 악명 높은 건 아마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걸 거예요. 이 거대한 것은 적어도 3번의 거대한 폭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이 괴물이 210만 년 전처럼 강력하게 폭발한다면 2452방킬로미터 이상의 붉고 뜨거운 물질을 뱉어낼 거예요. 제가 이 양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원형홀 6,500만 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면 아마 더 생생하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요즘 어떠한 위험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분출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마그마가 적어도 50%는 녹아야 해요. 옐로스톤 칼데라의 경우 이 수치는 5에서 15%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론 옐로스톤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화산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뉴질랜드의 타우포, 일본의 아이라 칼데라, 캘리포니아의 롱밸리, 인도네시아의 토바,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언젠가 초특급 분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한 번도 초특급 분출을 일으키지 않아 아직 그 이름에 부응하지 못한 소위 초화산들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 폭발의 힘이 화산의 벽을 찢어 열었죠.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녹은 내부로 밀려 들어갔어요. 온도 차이로 화산은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분명 3218km 떨어진 호주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이 폭발음은 역사상 가장 큰 소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의 결과는 정말로 재앙적이었지만 초특급 분화로 불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걸로 드러났어요. 프레이저 섬은 화창한 호주 퀸즐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 중 하나니까요. 이 섬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에선 딩고의 공격이 아주 흔하죠. 딩고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야생동물이거든요. 두려워해야 할 건 이를 가는 딩고만이 아니에요. 이 섬 주변의 바다에서는 백상아리들이 헤엄치고 있으며 해파리도 있어요. 프레이저 섬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의 집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인 푸른병 해파리는 촉수의 독침 한 번으로 성인을 금방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섬에 있는 동물들을 간신히 피한다고 해도 바다 자체도 아주 위험합니다. 파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강한데요. 해안의 사람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구조하러 올 인명구조원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곳은 모래도 위험합니다. 빽빽한 모래 언덕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가 항상 일어난다고 해요. 모래밭 전용 자동차를 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거예요. 여행객들은 종종 바로 아래에 있는 호수에서 놀기도 하지만 이 호수는 또 엄청나게 얕아서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전망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꼭대기를 즐기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쭉날쭉한 바위가 가득한 가장자리와 아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브라질에는 뱀의 섬이란 이름이 붙은 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한 섬이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고요? 이곳에는 독사인 골든 랜스헤드 수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독을 지닌 뱀 중 하나예요. 0.5m 이상 자라며 이 뱀에게 물리면 빠르게 반응하는 독 때문에 물린 곳 주변의 살이 녹게 될 거예요. 106에이커짜리 작은 섬에 약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습니다. 뱀의 섬은 아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이 섬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섬을 용감하게 지켜낸 유일한 거주자는 등대 관리자와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하지만 동네의 소문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뱀이 창문을 통해 이 가족의 집에 기어들어왔고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방독면 마을로 알려진 미야케지마 섬은 서둘러 방문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타는 활화산이 몇 번이나 폭발한 섬이거든요. 몇 차례의 대규모 분화 후 섬 전체에 독성이 강한 가스가 퍼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이제 항상 방독면을 휴대해야 합니다. 독가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섬 전체에 무서운 경보가 울리죠. 이 섬은 또한 악마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 바다의 어느 구역에서 배가 종종 불가사의하게 사라지는데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노스 센티넬 섬에는 외딴 곳에서 단절되어 살고 있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6만 년 이상 이 섬에서 현대기술이나 외부와의 접촉 없이 홀로 살아왔어요. 이들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이 부족은 섬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섬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다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카리브해 사바섬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유령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허리케인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 작은 섬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심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한 원형 폭풍인 열대성 사이클론이 7번이나 지나갔죠. 이 폭풍의 바람은 시속 254km에 이를 수 있어요.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섬에 착륙하려는 조종사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활주로가 세계에서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하죠. 길이가 약 400m밖에 되지 않고 거대한 바위 능선 2개가 활주로를 둘러싸고 있어서 실수를 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였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이 지난 35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폭발해 주변 바다로 붉은 용암을 분출하고 있었거든요. 용암 때문에 물의 온도가 심지어 끓는 점까지 도달할 뻔했어요. 다행히 현재는 더 이상 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키니 아톨이라는 섬의 이름은 완벽한 여름 휴양지로 들리겠지만 이 섬은 절대 그런 섬이 아닙니다. 이 섬의 방사능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원래 살던 사람들도 이 섬을 떠나야 했거든요. 비록 90년대에 이 섬은 안전하다고 발표되었지만 원래 주민들이 이 섬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낚시를 적게 하게 되자 그 후로는 먹이를 찾아 헤엄치는 상어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산호초와 암초도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 모래에 흔들리는 야자수까지 멀리서 보면 렘리섬은 아주 여유로운 장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수천 마리의 굶주린 바다 악어가 언제든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숨어 있거든요. 정확한 악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몇몇 과학자들은 현재 악어의 수가 상당히 적다고 주장하지만 전 최대한 이 섬을 멀리하고 싶네요. 악어의 먹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코스트는 험한 지형과 부족한 물 때문에 이름처럼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해안에는 고래 사체, 거북이 등껍질, 코끼리 갈비뼈가 널려있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해변에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다음 먹잇감을 찾기 위해 순찰을 돌기도 해요. 주변 해역 역시 아주 위험한데요. 11종의 상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이 해안에서 길을 잃었는데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케이프 트리뷸레이션도 이름에 걸맞게 위험이 가득 차 있는 섬입니다. 바다에 따끔따끔한 해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영을 하려면 이를 막아줄 특수복을 입어야 해요. 물속에는 바다 악어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어로부터 지켜줄 특별한 옷은 없는 것 같네요. 따가운 건 해파리뿐만이 아니에요. 나무 역시 아주 따끔거릴 수 있어요. 나뭇잎이 악어 이빨처럼 들쭉날쭉하고 뾰족하게 나 있거든요. 육지에는 성미가 못된 화식조가 있습니다. 화식조는 타조와 비슷한 크기로 날지 못하는 새예요. 화식조의 날카로운 발톱은 피부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우타클레이브 해변은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이곳에서 하룻밤 이상을 살아남는다면 운이 좋은 편일 거예요. 이 섬 주변의 바닷물은 여름에도 7도를 웃돌거든요. 아이스크림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일 거예요. 수년간 간스바이어 해변은 지구상 가장 위험한 생물들의 서식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는 상어가 많아서 해안가를 백상아리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매해 해변에는 바다사자가 6만 마리씩 몰려드는데 이로 인해 상어가 들끓게 된 겁니다. 바다사자는 상어의 먹잇감이기도 하지만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인간에게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코모로 섬은 최악의 휴양지일 거예요. 모기가 들끓는 섬이거든요. 섬 사람들은 모기 때문에 섬의 모든 물이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마시고 얼음을 얼리고 심지어 양치질을 할 때 쓰는 모든 물을 소독한다고 합니다. 코코넛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마 이 섬에 들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위험의 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진짜 이름이죠. 이 섬은 차고스 군도에 있는 섬 중 하나인데요. 이걸론 겁이 나지 않으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마존의 해변은 피하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이빨이 날카로운 붉은 배 피라냐, 아나콘다, 뱀장어는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아마존에는 아마존 왕지네를 포함해 아주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에요. 아마존에 사는 스트리크노스와 큐라레도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니까요. 최근 옐로스톤의 대분화는 64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홈사피엔스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괴적인 또 다른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약 74년 전에 수마트라 섬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당시 초화산 폭발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나간 파편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거대한 영토를 파괴하고 지구의 기온을 급강하시켰습니다. 이 슈퍼 분화의 영향은 멀리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화산이 그곳의 초기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석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실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토바 슈퍼 분화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 조상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토바 화산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미국 전역을 한 채의 집 깊이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화쇄암이 분출됐어요. 그중 약 3분의 1은 수마트라 북부에 쌓였고 나머지는 인도양 해저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대분화로 인해 약 96km 길이의 타원형 분화구 호수가 남았어요. 칼데라가 너무 커서 실제로 화산 위에 있다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예요. 분출로 인한 부석 퇴적물은 협곡 벽에 남아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재해와 관련된 부석과 화산재의 양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극지방 얼음의 일부 유황층도 잠재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들과 토바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슈퍼분화가 초기 인류에게 미친 극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어도 화산 폭발 전후에 만들어진 유물을 보면 일부 인류는 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피신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재앙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수천 명의 후손이라고 해요. 왜 겨우 수천 명일까요?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나머지 조상들은 토바 화산 폭발로 인해 전멸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초화산은 순식간에 4.168 세제곱킬로미터의 먼지와 암석을 분출해서 수십 킬로미터 너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토바 화산이 대기 중으로 내뿜은 먼지와 유황이 지구 표면을 냉각시켜 빙하가 나타나고 지구의 해수면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토바는 인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몇몇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 피나클 포인트에 인도양이 내려다 보이는 고고학 유적지에서 수수께끼 같은 토양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진은 2층을 조사한 결과 초기 인류가 남긴 4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열 처리된 석기부터 불의 흔적과 동물뼈까지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남아프리카 해안의 초기 인류가 분화 이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도구를 개선하며 번성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토바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지구 기온이 14도나 낮아져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한 겨울이 있었다면 해안선을 따르는 곳은 춥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토바 화산이 대기로 너무 많은 유황을 뿜어내서 그 결과 에어로졸이 서로 달라붙어 장기적으로 냉각 효과가 제한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화산 폭발 직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화산 폭발의 영향은 완전히 진정되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글쎄요, 분명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편 요즘 화산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작년에 아이슬란드의 스바르생기 지열 발전소 근처에서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아올랐고 지금은 작은 마을 그린다비크를 가로지르는 넓은 균열이 생겼어요. 땅은 여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고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는 45개의 다른 화산이 계속 울부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원전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악명 높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있습니다. 지난 17,000년 동안 이 화산은 8번의 폭발적인 분화와 함께 매우 뜨거운 화산재, 용암 파편, 가스가 빠른 속도로 흐르는 강력한 화쇄류가 발생했어요. 화산의 마지막 분화는 1944년에 일어났습니다. 레이니어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높은 고도, 화학성분, 워싱턴주 시애틀 및 타코마 교외 지역과의 근접성, 화산의 거대한 화쇄류 생성 능력은 레이니어산을 위협적인 화산으로 만듭니다. 이 화산에서 발생하는 열은 화산을 덮고 있는 얼음과 눈을 녹여 잔해, 진흙, 바위가 하류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해요.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에 있는 노바루타 화산은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인 1912년 폭발로 형성된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거의 3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또한 만 연기의 계곡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화산재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나투보산은 필리핀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산은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분화인 1961년 대규모 분화 이후 악명을 떨쳤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인해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현재 피나투보 화산에서 100km 이내에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분화 중인 아궁 화산은 1963년에 마지막으로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분화 중 하나였는데요. 11개월 동안 지속된 화산재 낙하와 화쇄류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과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2017년 11월 화산 폭발 이후 2018년 내내 화산 위로 화산재 기둥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1707년 이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4년 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진도 9의 지진 이후 후지산이 또 다른 분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후지산 아래의 압력이 높아졌다고 믿고 있어요. 1707년의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잔해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이 모든 덩어리가 도쿄까지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이 다시 폭발하면 주변 지역 주민 2,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돼요. 1980년 워싱턴의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57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화산 폭발로 약 518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역사를 보면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나면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대량의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화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메라피 화산은 수세기 동안 분화해 왔습니다. 나사는 이 화산의 가장 큰 위험이 화쇄류이고 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메라피 화산은 지난 2024년 1월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여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었습니다. 현재 이 화산 주변 지역에는 2,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활화산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떠오릅니다. 태평양의 불의 고리죠. 지구 화산의 4분의 3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호주와 비교해보세요. 유럽의 구대륙도 평온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을 떠올리셨다면 정답입니다.
이 화산은 약 200번 분화했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는 화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트나 화산의 마지막 분출은 2023년 8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 에트나산은 5억 살의 산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는 훨씬 더 젊은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은 2023년 7월 10일에 폭발했습니다. 오후에 세 개의 균열이 섬 남서쪽의 반도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 균열은 작은 산봉우리 기슭에 있었어요. 화산의 이름은 현지어로 작은 숫양을 뜻합니다. 화산은 녹은 용암을 공중으로 높이 분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스기둥도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이 사건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레이캬비크와 케플라비크 사이에 뻗어있는 화산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파그라달 스파들 화산은 이미 지난 2여름 동안 분화했습니다. 이 활동은 8세기에 걸친 휴화산 기간 후에 발생했어요. 최근 분화가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지진학자들은 12,000회 이상의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에 땅이 열렸을 때 균열은 길이가 1km가 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중 2개가 닫혔어요. 이제 모든 용암이 마지막 균열에서 나오고 있었고 길쭉한 원뿔로 자랐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화산으로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모양이죠. 용암은 곧 큰 분화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산은 첫 주 만에 거의 30m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분화가 시작되던 날 밤 용암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산재는 주변의 마른 이끼를 불태웠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변 지역을 폐쇄했어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이끼를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죠. 소방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유럽에서 가장 어린 화산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형태는 아이슬란드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화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죠.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는 130개가 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중 약 30개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아요. 화산 관광은 안전할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안전해요. 아이슬란드 당국은 모든 핫스팟을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요. 섬 곳곳에 수십 개의 지진 관측소가 있어요.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미래의 분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응급 서비스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익숙해요. 그들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10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이피아 라흐요쿠시라는 아이슬란드 남쪽의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은 11km 높이의 증기와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항공 여행객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북유럽을 향해 날아갔어요. 많은 국가가 안전상의 이유로 며칠 동안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화산은 3월에 폭발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가장 젊은 이 화산은 관광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난 후 5시간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은 진원지에 너무 가까워서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죠. 이 광경은 밤에 가장 인상적입니다. 안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용암지대의 경계를 표시하는 위험지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요. 이렇게 하면 규칙을 지키는 방문객은 위험에 처할 일이 없어요. 분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분화구의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용암이 화산 서쪽 내리막길로 흘러내렸어요. 이 장엄하고 뜨거운 강은 느리게 움직이는 용암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용암을 아아형으로 분류하는데 하와이 말로 표면이 거칠고 부서지기 쉬운 현무암 용암을 설명하죠. 이 흐름은 클링커라고 불리는 부서진 용암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흐르면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용암의 차가운 부분은 회색과 검은색입니다. 용암이 앞으로 움직일 때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새로운 화산이 폭발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흥미로운 항공사진이 포착됐습니다. 용암 흐름 바로 위에 토네이도가 형성된 거죠. 이는 해당 지역의 높은 온도로 인해 발생해요. 조건이 맞으면 가열된 공기 기둥은 쉽게 미니 토네이도로 변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비슷한 현상이 2018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분화 시 발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의 용암지대는 아이슬란드 생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이슬란드는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는 곳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암석권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대략 20개의 지각판이 있습니다. 지각판은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층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용암은 이곳에서 그 여정을 시작해요. 지각판이 녹은 암석 위에 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경계는 불안정해요. 두 판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화산이 형성되는 것도 그 결과 중 하나예요. 화산은 녹은 암석이 지표면 위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약 6천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바다 밑에 지각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암이 지표면에 충분히 쌓여 단단한 땅이 만들어졌어요. 이 고대 암석은 오늘날 파도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용암이 지표에 도달하여 식으면서 오래된 바위를 섬의 중심으로 밀어내게 돼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 6천만 년이 아니라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활성 용암지대는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젊습니다. 일부는 10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이 섬을 화산의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역사상 지구 표면에 도달한 현무암 용암의 거의 3분의 1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나왔어요. 2023년 전 분화 이전과 같은 여러 개의 균열이 아이슬란드의 30%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분의 1의 지역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북유럽 바이킹은 아이슬란드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은 그들에게 요란한 환영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착한 지 불과 몇 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을 목격하게 되죠. 바이킹은 화산이 없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새로운 화산 활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화산학자들은 최근의 사건이 수십 년 동안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화산 폭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에서 가장 젊은 화산이 있는 반도는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화산은 오랫동안 휴화산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분출은 아이슬란드를 만든 자연적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주죠. 최근 과학자들은 유럽 북부의 화산 폭발과 빙하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는 적어도 5번의 주요 빙하기를 거쳤어요. 이 시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았던 매우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유럽과 북미 전역에서 빙상이 확장되었죠. 마지막 빙하기는 약 10,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빙하기가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얼음의 무게가 지하 마그마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빙하가 후퇴하면 압력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용암이 지표면 위로 흘러 올라가 폭발하기 쉬워지죠. 발 아래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벽에 그린 그림이 덜컹거려요.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쾅! 귀청이 터질 것 같은 폭발이에요. 충격파가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자동차 경보가 울려요. 식탁 아래에 몸을 숨기지만 열대정글 한가운데 초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마침내 멈췄어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밖을 엿보자 거대한 연기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여요. 점심시간이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해가 완전히 가려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도시 전체에 전기가 나갔어요. 이 어둠 속에서 빨갛게 녹은 용암이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수십 명의 이웃들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요. 지금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피난처를 빨리 찾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군중들과 함께 달립니다. 초화산 폭발은 매우 심각한 자연재해예요. 놀랍게도 문제는 크기나 높이가 아니에요. 초화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1200km 이상의 마그마를 분출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1리호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또한 화산 폭발의 이력과 화산 폭발 지수에서 진도 8을 기록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활화산은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입니다. 그 화산은 너무 커서 로드 아일랜드주 전체를 덮고도 남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하늘을 높이 나는 상업용 비행기를 보게 되거든 기억하세요. 9,100m가 넘는 그 고도가 마우나로아의 맨 아래에서 정상까지의 높이에 맞먹는다는 사실을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지만 초화산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어두운 길을 따라 달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불덩어리 바위가 눈앞에 다리를 강타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산 측면에 고립되어 있고 매초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안전한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게 생각났지만 울창한 정글 속에서 험한 강물을 건너야 해요. 남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모두 여러분을 따라 비밀 도피처로 향합니다. 마침내 도시 경계를 벗어나 정글 속으로 향해요.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키 큰 나무들과 두꺼운 나뭇잎들 때문에 거의 칠흑같이 어두워요. 모두가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켭니다. 모두 같이 이동하면서 아무도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해요. 갑자기 불타는 바위가 여러분으로부터 멀지 않은 나무에 부딪힙니다. 모두가 흔들리며 서둘러 앞으로 달려요. 하지만 사방에 맹렬한 불이 쏟아져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속도를 내야 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전형적인 눈사태나 산사태를 상상해보세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제 진흙 대신 용암 바위와 용암이 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룹에 동참하고 온 동네가 용암에 잠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동하네요. 직접 보기 전에는 용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를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용암의 농도와 화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분당 약 6m, 보통 사람 걸음걸이보다 느린 속도로 천천히 흐를 수도 있고 시속 50km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보다도 빠르게 흐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는 용암이 아니에요. 아무 보호 장비가 없다면 폭발로 분출되는 가스가 여러분의 폐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눈과 목이 간지러울 거예요. 두통, 어지럼증, 심박수 증가, 호흡곤란 등이 생길 거예요. 더 나쁜 건 산소 부족으로 기절하는 거죠.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방독면을 챙겼어요. 이제 정글의 위험한 지형과 위험지대로 진입해요. 모든 사람의 휴대폰 배터리가 하나씩 방전되어 시야가 더욱 제한됩니다. 지형이 더 험해지고 강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걸 알아요. 길은 진흙탕이고 덩굴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무언가 큰 것이 정글을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눈앞에 닥칠 때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곰이에요. 그리고 코뿔소도 있어요. 야생고양이, 집고양이, 개, 모든 크기와 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정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을 지나쳐 달려갑니다. 사람들만 폭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새 불덩어리 소나기가 여러분 바로 뒤를 덮쳐 정글에 불을 지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번개 한 줄기가 어두운 하늘을 밝힙니다. 마침내 이 불지옥을 씻어줄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평범한 폭풍우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연기구름은 비슷한 조건의 뇌우를 흉내낼 수 있어요. 운이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강소리가 들려요. 강둑에 도착해서 돌을 여러 개 건너뛰어서 반대쪽으로 가야 해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마침 일행 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강 아래 조금 아래에는 커다란 폭포가 얕은 호수로 이어지고 폭포 아래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어요. 용암재가 마치 눈처럼 내려서 대부분의 나무를 뒤덮고 강물에 떨어져요. 화산재는 화산 분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예요. 뼛속까지 흠뻑 젖었지만 재나 연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뒤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용암이 강둑과 만나 강물로 흐르면서 강이 증기를 내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용암은 강물을 위험한 수준까지 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천천히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 좋게도 모두들 강을 건너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거의 전부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바위 2개 사이에 다리가 끼었어요. 용암이 계속해서 강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수증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 다리를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꼼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고 마침내 아슬아슬하게 끌어낼 수 있었어요. 모두들 이제 트레킹으로 지쳤지만 가능한 한 멀리 계속해서 갑니다. 그때 부서진 다리로 통하는 메인 도로를 발견해요. 도로 위에는 무사히 빠져나온 다른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생존자들을 가득 태우고 빠르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화산은 여전히 용암을 내뿜고 있고 도시 전체가 용암으로 범람하고 있어요. 한때 여러분의 마을이었던 곳은 거대한 불타는 호수처럼 보여요. 연기와 재 때문에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항공 구조를 기대하지 마세요. 더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해요. 그러니 축하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에서 멀리 떠나고 있어요. 멀리 갈수록 좋아요. 땅이 계속 흔들리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강렬합니다. 초화산은 작은 지진을 일으킬 만큼 강력해요. 하지만 도시의 건물과 잔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외에 있는 것이 다행이에요. 자, 현실로 돌아갈게요. 이런 강력한 화산 폭발은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적어도 수백만 년 동안은 괜찮아요. 게다가 경고 체계와 이런 사건에 대한 인류의 준비 덕분에 일반 화산 폭발로도 많은 피해를 입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직 옐로스톤을 여행 목록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아이슬란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녹은 암석이 갑자기 지면 아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밝은 용암 분수가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어요. 이 계곡의 한 화산이 거의 800년 만에 깊은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화산을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활화산, 휴화산, 그리고 사화산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1900개의 활화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화산이란 건 가까운 과거에 폭발한 적이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죠. 휴화산은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요. 사화산은 100만 년 이상 전혀 활동이 없었던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이 화산 폭발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화산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왔고 용감한 방문객들은 용암 위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튀기려고 했어요. 음식을 까맣게 태우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용암은 섭씨 125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닿는 것은 모두 데워버려요. 하지만 또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매우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발로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용암이 방출됐어요. 하지만 계곡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끊임없이 커지는 일종의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흐를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암의 밀도와 산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용암은 1분에 약 6m의 속도로 일반인의 보행 속도보다 느리게 천천히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속 48km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산이 위험한 건 용암 때문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가스는 용암의 흐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퍼집니다. 운 좋게도 아이슬란드의 경우 바람이 이러한 가스를 주택가에서 멀리 날려보내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15개월 동안 점점 더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화산 폭발이 있기 전 3주 동안 5만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시간당 100번 꼴이었습니다. 이 화산은 3월부터 활동했고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화산이 몇 주, 몇 달,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샤스타 화산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5대 화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폭발은 1250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이 화산은 600년에서 800년마다 폭발합니다. 그 말은 똑딱똑딱 조만간 폭발할 거란 뜻이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19세기에 마지막으로 폭발한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폭발할 때 과학자들은 화산이 더 많은 양의 재와 먼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정전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운트 우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이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입니다. 1983년 이래로 거의 끊임없이 폭발해왔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 계속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가장 어린 지상 화산이에요. 화산은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화산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의 한 화산이 들판에서 폭발했고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높이가 거의 457m에 달했어요. 9년 후에 마침내 폭발이 멈췄을 때 화산은 2804m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발한 것은 1707년이었고 90km 떨어진 곳까지 불타는 바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도쿄는 그 지역 안에 속해요. 후지산은 활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한 태평양의 말굽 모양 지역인 불의 고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적도 주변을 감쌀 수 있는 길이죠. 2020년 1월 필리핀의 타알 화산은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1km 상공까지 거대한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 폭발은 심지어 보기 드문 현상인 지저분한 폭풍우를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산 위의 연기 구름 자체에서 번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산 쓰나미의 가능성 또한 높았습니다. 이는 보통 화산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지각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타알은 지난 450년 동안 30번 이상 폭발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이 화산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마그마가 이동 중이라는 초기 경고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활동 중인 성층 화산인데 가파른 면이 있는 원뿔 모양의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화산은 그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용암이 분출구를 돌면서 쉽고 층층이 쌓이면서 가파른 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아베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화구, 웅장한 호수, 그리고 특이한 바위 형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상한 화산지대입니다.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고 19세기 중반부터 10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용암 흐름, 그리고 유독가스만이 화산에서 나오는 위험은 아닙니다. 라하르라는 것도 있어요. 화산에서 배출된 진흙과 퇴적물이죠. 분출 사이에 눈이 녹고 칼데라에서 호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분출이 호수로 진흙, 화산재, 그리고 바위를 가져온다면 위험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엔 그걸 막는 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화산이 있고 아낙 크라카투아 화산도 있어요. 이 이름은 크라카투아의 아이들이란 뜻인데 그 악명 높은 부모도 근처에 있습니다. 2018년 거대한 쓰나미가 일부 아이들 화산을 깨웠습니다. 그 부모가 1883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크라카투아의 폭발음은 당시 가장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328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음파는 지구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화산의 폭발 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누아투의 야수르산은 용암 호수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몇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심지어 화산 가장자리 너머로 안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호수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이
5단계 중 3단계나 4단계에 도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더 강한 지진, 화산 떨림, 증기, 가스 또는 화산재 방출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땐 당연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큰 호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암은 비정상적으로 유동적입니다. 대부분의 화산에서 나오는 물질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가장 높은 화산은 아니지만 이티오피아의 에트라에일은 매우 드물게도 끊임없이 용암 호수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연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용암 호수가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다나킬 함몰지 근처에 있습니다. 메라피는 16세기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폭발해왔습니다. 이 화산은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하도록 돕습니다. 한동안 휴면 상태였던 멕시코 중부의 이 화산은 1994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거대한 진흙 흐름과 강한 폭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거대한 화산의 엄청난 폭발은 고대 도시와 피라미드 전체를 묻었습니다. 용암과 화산재 구름으로 뒤덮인 거대한 화산의 웅장한 광경을 창밖으로 보면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화산이 열을 내뿜을 때 과타말라의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겐 그곳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는 시칠리아 북쪽의 작은 섬에 있습니다. 스트롬볼리는 분화구 내부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용암을 내뿜으며 정기적으로 폭발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럽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화산 중 하나인 에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은 화성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전체를 뒤덮을 만큼 크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거의 3배나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휴,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작지만 강력한 진동이 이탈리아 나폴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폴리만에 있는 성층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화산은 과거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양을 갖게 됐어요. 여러 겹에 굳어진 용암, 화산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944년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발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묶고 주변 지역을 파괴했죠. 오늘날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으로부터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잠잠한 후에 몇천 년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수비오 천문대에서 화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진 관측소, 특수 GPS 장치와 위성 기반 레이더가 있어서 지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특별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마그마는 표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려고 합니다. 3일차, 또 한 번의 진동이 리히터 규모 3을 기록합니다. 화산 근처에 설치된 모든 장비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베수비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2차례 더 진동이 이어집니다. 진동은 일반적인 지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지질학자들은 지진계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리히터 규모에서 약 4에서 5 정도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화산은 폭발 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일차,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에 갇힌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토양의 작은 틈새로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산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양들은 기절했습니다. 농부가 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화산 주변 전체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많은 산림동물들이 벌써 도망쳤어요. 인근 나무들은 연일 토양에서 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치솟고 있고 모든 탐지기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6일차. 진동이 잦아지고 있어요. 화산을 감시하는 베수비오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위로 밀려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에 국가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은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차와 트럭을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소셜미디어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잘못된 경보일 뿐이길 바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7일차.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지만 모두들 예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피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여객선, 열차 및 버스는 정기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지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 이웃들이 떠나도록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7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1차. 주민 절반 이상이 이제 위험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지난 후 지금은 침묵이 흐르고 무시무시한 진동으로 인해 침묵이 깨집니다. 동물들도 대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숲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차. 위험에 처했던 2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위험 지역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은 마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압력솥 같아요. 산꼭대기의 큰 분화구와 산기슭에 있는 구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녹은 바위는 표면을 향해 움직이며 가압된 가스가 거품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식이 끓는 것처럼요. 갑자기 큰 굉음이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고 그 충격파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감지됩니다. 화산암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짙고 검은 버섯구름이 형성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들은 둥지를 벌이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이제 뜨거운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화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더니 화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뿔 모양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가 화산 측면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 떨어집니다. 용암은 비탈을 따라 퍼지고 숲과 농경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화산재 구름, 돌, 그리고 온갖 바위들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파편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산재와 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대기 중에 화산재가 너무 가득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용암이 천천히 그 지역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근 마을은 모두 어둠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은 뜨거운 독성 가스와 암석이 뒤섞여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암석과 화산재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뒤덮고 지붕을 파괴합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나옴에 따라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근처의 모든 마을들이 녹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용암은 심지어 바다에까지 다다릅니다. 용암과 접촉한 해안은 거대한 하얀 수증기로 뒤덮이고 용암은 검게 변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언덕에 이상한 푸른색의 네온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연소하는 유황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에서 강한 압력으로 새어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붙죠. 이 푸른색 불꽃은 공기 중으로 5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근 항공편은 모두 취소되었고 많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 경보 이후 화산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과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계속 분출되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암이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높은 건물의 지붕들만 보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폭발 이후에 더 작고 조용한 폭발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멈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역 근처로 갈 수 없어요. 10년 후 위험지대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용암 아래 숨어 있습니다. 폼페이 고대 유적지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집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후 여러분은 화산재의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조 부모님이 살던 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굳어진 용암으로 된 두꺼운 융단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습니다.